안녕하세요. 공중보건 기출문제 해설 특강입니다. 2020년 11월 14일에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이 있었고요. 자, 보건된 공중보건학에 대한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할 거고, 자, 여러분들이 기출 해설 특강 강의에 대해서 꼭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문제가 공개된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이제 복원하는 데 참여를 해 주셨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시험 문제랑 100%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보셔야 되고 어차피 이미 시행된 시험 문제에 대한 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런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라는 것들의 포인트를 두셔야지 이 문제가 나왔어 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100% 일치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보신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 이 강의를 들을 때 내가 본 문제랑 좀 다른데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기억에 의존해서 여러 학생들의 기억을 합쳐서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서 해설을 해드린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1월에 있었던 경기도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문제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였고 특별히 완전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런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저와 같이 공부를 충분히 잘 이제 수업을 따라오고 공부를 충분히 진행하신 학생이라면 만점자가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첫 번째 문제 보기 전에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은 보통은 한 시험에 거의 전체 챕터에서 골고루 한 문제에서 많은 챕터는 뭐 네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2020년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게 아마도 앞으로 당분간 시험 문제 역학과 보건통계 그리고 질병관리 문제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를 드렸는데 자, 11월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역학 질병관리 파트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인구 보건, 모자 보건, 학교 보건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학이랑 질병관리 쪽을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걸 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한 문제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는 무조건 공중보건은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낮은 파트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든 우리는 다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문제 보실게요.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기 전 그리고 사업을 실시하고 난 다음을 비교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 방법이 대표적으로 우리 작전 역학에 대한 전형적인 정의죠. 그래서 작전 역학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기술 역학이라고 하면은 질병이 유행하고 있을 때 그 질병이 유행하는 특성, 인적 특성, 지리적 특성, 시간적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분석하는 것, 기술하고 뭐 질병 발생의 빈도, 분포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기술 역학이었고 기술 역학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시행하는 두 번째 단계의 역학이 분석 역학이죠. 그래서 분석 역학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증해 내기 위한 것,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실험 환자군, 대조군 또는 뭐 노출군, 비노출군 이렇게 비교군을 두고서 비교하는 연구다. 자, 실험역학이라고 하면은 실험역학은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그 조작에 의한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 실험역학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작전역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작전역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면은 작전역학은 KAP 조사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지식, 태도, 실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연구 방법이다, 역학 기법이다라고 했고 보건 사업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지식태도 실천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법이다라고 했죠. 2번 문제입니다. 감염병 중에서 마스크로 차단할 수 있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 자, 마스크를 통해서 질병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비말을 통해서 전파되는 질병, 다시 말하면 호흡기계 감염병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제시된 내용들 중에서 풍진, 홍역, 수두는 모두 호흡기계 감염병이고 발진 티푸스는 절지동물이 매개하는 감염병이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3번 문제 보실게요. 자, 코로나가 유행함에 따라서 중국에 다녀온 주민수가 가장 많은 동을 파악해서 확인하는 대표값으로 자료의 중앙 집중성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좀 지문이 약간 이상해요. 근데 이게 복원이 좀 미흡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준 문장들이 이거였어요. 코로나 유행, 그 다음에 중국에 다녀온 사람에 대한 숫자, 그리고 지역별로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가장 많았냐, 요거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총 집합을 해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 중앙 집중성, 어떤 자료의 중앙 집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는 우리가 최빈값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갔다 왔냐 안 왔냐 이런 사람들의 분포를 나타나는 질적 자료를 통해서 질적 자료 안에서 볼 수 있는 대표값도 최빈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중앙 집중성, 대표값인 최빈값을 묻기로 그렇게 아주 좋은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예시가 제시되었을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것은 최빈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산포도는 대표값이 아니라 산포도 자체가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지표다라고 했죠. 자, 중앙값이라고 하면은 자료에 우리가 수집한 자료에 크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큰 값, 중간값, 작은 값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을 찾는 게 중앙값이었고요. 자, 평균이라고 하면은 양적 자료, 그래서 숫자로 모여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모두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평균값이었고요. 자, 최빈값 같은 경우는 누가 제일 많으냐, 어떤 값이 제일 많았냐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에 다녀온 주민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은 최빈값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봅니다. 레벨과 클락의 질병의 자연사. 자, 이 레벨과 클락의 질병의 자연사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추고 갈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질병의 자연사 과정 중에서 비병원성기에 할 수 있는 예방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사 5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 처음에는 비병원성기, 그 다음에 초기 병원성기, 그리고 불현성 질병기, 현성 질병기, 회복기로 진행이 되죠. 자, 비병원성기는 가장 첫 번째 단계, 그러면 병인과 숙주와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할 수 있는 예방활동은 두루두루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위생, 건강 증진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예방접종이라고 하면은 병인과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 중에서 병인의 자극이 시작된 단계, 그래서 그 병인을 막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 초기 병원성기에 할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했고,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라는 것은 현성질병기, 만약에 불현성 질병기라고 하면은 조기 치료가 되겠고요. 현성 질병기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재활은 3차 예방으로 회복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주방 청소. 자, 좀 생뚱맞긴 하지만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환경위생, 나의 삶의 공간에 대한 환경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해서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1단계에 하는 활동으로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5번 문제 보시면은 표본조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인구 집단에 일반화시키고자 한대요. 자, 이럴 때 확보해야 하는 것, 우리가 연구의 타당도에서 봤던 게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두 가지가 있었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내적 타당도는 연구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연구가 진행된 과정에서 어떤 오류는 없었는지, 연구가 얼마나 정확한지라고 하는 내적 타당도는 정확성의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외적 타당도는 이 연구를 외부에다 갖다 적용시킬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연구 대상이 모집단, 표적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서 연구에서의 결과를 이 모집단의, 표적집단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것이 외적 타당도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외적 타당도, 왜냐하면 인구 집단에 일반화시키기 위한 값이 타당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당도를 비교를 해보면 그 전에 신뢰도라고 하면은 어떤 연구든 검사든 일관된 결과값이 나올 때 신뢰도라고 했고요. 4번에 있었던 민감도는
연구가 아니라 검사 방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타당도를 나타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민감도였어요. 자, 외적 타당도와 내적 타당도가 있는데 둘 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구를 할 때 표본을 뽑아서 연구를 해요. 자, 표본을 뽑아서 연구를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집단에서 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야라는 걸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외적 타당도는 표적 집단의 표적 집단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을 모 집단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표적 집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산출한 그 표본이 얼마나 모 집단을, 표본 집단을, 인구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성이 확보되어야지만 일반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확성을 보는 것은 외적 타당도가 되겠고, 자, 내적 타당도는 연구 모집단에서의 우리가 연구 모집단을 실제로 조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을 실제 표본에서도 똑같이 얻을 수 있느냐, 표본에서도 똑같이 관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연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는 것이 내적 타당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성을 의미한다. 이게 포인트죠. 정확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연구 자체의 정확성을, 그리고 외적 타당도 같은 경우는 대표성,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반화가 가능하냐, 요 두 가지를 포인트로 보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서 6번 문제인데, 세수를 하고 나서 수건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이 그 수건을 다시 사용해서 옮겨줄 수 있는 질병, 자, 이런 수건, 옷, 장난감 이런 것들은 뭐다? 계달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달물에 의한 전파가 가능한 질병을 묻고 있는 건데, 자, 계달물에 의한 전파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뭐다? 트라코마랑 결핵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트라코마가 되겠고, 세균성 이질, 콜레라 같은 경우는 소화기계 감염병,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이라던가 식품의 오염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물이나 식품을 통해서 전파되는 소화기계 감염병이고, 성홍열은 호흡기계 감염병이다라고 했죠.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 이게 보건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어떤 학생들은 옳은 것을 골라라, 어떤 학생들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이제 보건이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을 아마 고르라고 출제가 됐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걸로 나왔을 때 굳이 옳지 않은 것을 갖다 붙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옳은 것, 맞는 것 찾는 습관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실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는 문제인데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항상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자, 제가 보건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으로 내용을 넣었고, 자, 기억부터 보시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자,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급여를 제공을 해주는데, 자, 급여의 내용으로는 뭐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가 있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맞는 내용이네요. 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대상을 결정한다. 자, 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라 등급판정공단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대상을 결정하게 되죠. 자, 건강보험과 통합회계로 운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같이 고지를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리해서 고지를 하고 통합징수, 그러니까 돈을 걷는 건 한꺼번에 걷지만 회계는 독립회계로 운영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과 리을, 정답 3번이 돼야 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부족이나 세포에서 인슐린의 저항,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을 대사하는데 이상이 발생하고 만성이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질병이다. 자, 앞에는 별 내용 없어요. 문제가 길게 보이게 했을 뿐인 거고, 그냥 당뇨병에 대한 설명인 거고, 다음 중 혈당과 관련된 기준으로 옳은 것, 그럼 당뇨병 진단 또는 정상과 관련된 기준들을 묻고 있는데, 자, 당뇨병의 진단
진단 기준 공복시 혈당 100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126 이상이면 당뇨병. 그러면 그 사이는 공복 혈당 장애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에 100 이상 100에서 125 사이면은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르고, 자, 공복시 혈당이 139가 아니라 얼마 이상이면은 126mg 이상이면은 당뇨병 진단을 하게 돼요. 당뇨병이다라고 진단 기준이 되고, 당 부하 2시간 혈당. 자, 그래서 포도당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2시간이 지났을 때 혈당은 200 이상이면 당뇨병이다라고 했죠. 190이 아니라 200mg 이상이면은 당뇨병이고요. 자, 정상의 기준은 140 이상이 아니라 140 미만. 그래서 140 이상 200 미만일 경우에는 내당능 장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문제고, 기준, 그래서 이걸로 보지 말고 요 그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자, 정상에 대한 기준을 봤을 때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미만이에요. 100 미만 정상이고, 당을 투여하고 나서 당 부하 2시간 이후 혈당은 140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200 이상이면 당뇨병, 126 이상이면 당뇨병. 그럼 요 사이는 내당능 장애 또는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불렀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 국제암연구소에서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고요. 폐암과 중피종을 일으키는 물질을 묻고 있는데, 자, 1급 발암물질이면서 폐암, 중피종의 원인이 되는 것은 대표적인 성면에 대한 설명이죠. 자, 벤젠, 포르말데히드, 벤조피렌 전부 다 IARC의 1급 발암물질이긴 한데, 이 중에서 폐암과 중피종을 일으키는 건 뭐다? 성면이다. 그래서 우리 그 분진에서 산업보건 분진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성면 폐증이라고 하는데, 자, 성면 같은 경우는 성면 섬유가 쇄소기관지에 부착이 되면서 그 부위에서 섬유 증식이 일어나고, 자, 그로 인해서 암이 진행이 된다.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폐암, 중피종이다라고 했죠. 자, 10번 문제. 1차 오염물질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긴 2차 오염물질로 옳지 않은 것. 자, 보시면은 옳은 것이죠. 옳은 것. 2차 오염물질로 옳은 것. 분진, 탄화수소, 황산화물은 대표적인 1차 오염물질이고, 알데히드가 2차 오염물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오존, 뭐 PAN, PBN, 그리고 알데히드류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2차 오염물질, 1차 오염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뭐랑 만나서 태양광선 중에 자외선과 만나서 물리화학적 반응, 광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2차적으로 생겨나는 오염물질이다라고 했고요. 자, 11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하수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하수 처리 방법 중에서 상부에서는 호기적 활동, 하부에서는 혐기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통성, 혐기성, 호기성과 혐기성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성, 혐기성 처리 방법이다라고 했고, 수량 변동에 유리한 것이 살수 여상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문제고, 자, 살수 여상법은 요렇게 이제 하수를 가지고 와서 물을 끓여 올라와서 위로 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물을 뿌리죠. 이렇게 뿌리는데, 여기에 여제가 있고요. 여기는 뭐 자갈, 돌멩이, 쇠석 이런 게 있고, 이 위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덮여져 있고요. 그 위에 하수를 이렇게 뿌리면 여기 살고 있는 호기성 미생물과 하수가 만나면서 호기적 분해,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하수의 분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자,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물이 밑으로 다 떨어지겠죠. 그럼 이 아래에 물이 쌓이게 되는데, 이 아래에는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상부는 호기성, 공기가 이 지상 위에 있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이 되고 있는 거고, 하부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혐기성 분해 처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호기와 혐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성 혐기성 처리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수량 변동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수여상법과 활성온이법 두 가지를 많이 비교하는데, 활성온이법에 비해서 살수여상법은 물의 양이 많든 적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량 변동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살수여상법에 대한 설명 문제였고요. 자, 12번 문제 보시면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원리, 자, 보건행정 파트에서 이번에 경기도 의료기술직에서 보건행정 파트 3문제가 나왔거든요. 매년 보통 기술직 문제에 보건행정 파트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었다라면은 이 3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가는 거죠.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면 일부 교재들이나 수업들 중에서 공중보건 안에 보건행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이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건행정을 전부 다 한 권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양이고 너무 내용이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중보건 교재의 마지막 파트에 보건행정과 사회보장이라는 파트로 요약해서 넣어둔 내용이 있고 보통은 공중보건에서 출제 가능한 내용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면은 행정 파트에서 나오는 2-3문제 문제는 다 맞추고 갈 수 있다. 그래서 100점을 노릴 수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강의 중에 이미 설명드리고 강의에 드렸던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왔네요. 자, 조직의 원리인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체계 간의 노력에 통일을 기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조정의 원리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정의 원리를 강조할 때 항상 강조했던 키워드가 공동의 목표 나오면 조정의 원리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요거는 살짝 정리를 해보고 가면은 이제 조직의 원리가 크게 5가지, 계층제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분업의 원리 또는 전문화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조정의 원리 또는 통합의 원리라고도 했어요. 자, 계층제의 원리에서의 핵심 포인트, 권한과 직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 요게 포인트예요. 수직적 계층 간의 직무상 지휘, 복종 관계, 계층을 만든다. 그래서 수직적인 분담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계층제의 원리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시켰다.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무를 등급화시켜서 이렇게 계층을 만든 것을 의미하는 게 계층제의 원리고요. 통솔 범위의 원리는 간단하죠. 한 사람의 상관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숫자예요. 그게 많으면 좋다, 적으면 좋다가 아니라 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명의 부하 직원을 관리 감독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조직의 유형 또는 상관의 특성, 부하 직원들의 특성,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자, 명령 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만 지시나 명령, 한 사람의 상관에 의해서만 지시와 명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명령을 일어나 해라. 자,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부하 직원이라면 이 사람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지 옆에 있는 다른 부서의 상관이 나한테 명령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업무의 혼선, 중복, 모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분업의 원리라고도 하고 전문화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업무만, 그래서 특정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전문화시킨다. 이렇게 부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서 사람들이 하는 업무, 요 부서 사람들이 하는 업무, 요 업무를 분업화시켜서 나눠서 여기에 해당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전문성과 신속성,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부서를 나눠서 그 일만 하다 보면은 부서 간에 좀 충돌이 발생해요.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 부서 할거주의. 그래서 이 전문화의 원리, 분업의 원리에서는 발생하는 문제가 부서 할거주의 문제가 주로 대표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해요. 할거주의. 할거주의라고 하면은 그냥 부서끼리의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서 할거주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게 조정의 원리다. 그래서 이 조정의 원리는 이걸 통해서 할거주의를 조정의 원리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이 되는데, 자, 보시면 업무 여기 보시죠. 중복성, 낭비 이런 거 배제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주는 원칙이 이 조정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자, 그래서 전문화의 원리, 분업의 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할거주의 문제, 그 할거주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원리는 조정의 원리다까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행정 파트, 사회보장 파트에서 출제된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2012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데 2012년 모르셔도 돼요. 자, 2012년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진료보수 지불 제도다.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면서 일부 진단명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문제고요. 실제 포괄수가제가 우리나라 2012년부터 전국 병원 의원에게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까지 해서 이제 모든 병원들이 7개 진단명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14번 문제. 기생충 질환 묻고 있는데 돼지고기를 먹고 두통, 불쾌감, 그다음에 심한 복통, 설사, 구토증 이런 증상들을 보였고 병원에서 기생충에 걸렸다라고 했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돼지고기를 먹고 그러면 돼지고기가 중간 숙주라는 숙주인 그 기생충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무구조충, 유구조충이 나오고 있네요. 그 중에서 무구조충이라고 하면은 소고기, 유구조충은 돼지. 이게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유구조충이 정답이 되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 그래서 유구조충 보면은 돼지고기를 생식하는 지역 주민들, 돼지고기가 중간숙주라고 했고, 자, 무구조충은 소가 중간숙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유구조충 돼지, 무구조충 소 많이 헷갈려 하셔서 제가 어떻게 기억해라?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 그래서 소 먹으면은 무구조충 걸릴 수 있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다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하나 유구조충은 돼지, 나머지 뭐 광절 열두조충 하면은 물벼룩, 그다음에 연어, 송어, 농어가 중간숙주였고요. 아니사키스는 갑각류 그리고 바다 생선이 중간숙주였죠. 자, 15번 문제. 물의 오염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DO라고 하면 뭐예요? DO는 용존산소.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그럼 용존산소라는 것은 물에 녹아있는 산소인 거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그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산소의 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물이 깨끗할수록 녹아있는 산소는 많을 거고 BOD가 높아지면은 미생물들이 산소를 갖다 쓰는 거니까 물의 오염도가 높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염도가 낮은 경우를 묻고 있으니까 오염도가 낮기 위해서는 DO, 용존산소가 높아야 되겠고요. BOD는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문제고요. 자, 16번 문제. 자, 16번. 다음에 설명하는 건강 모형인데 가장 큰 특징이 개인의 행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대요. 그래서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모형에 비해서 개인의 행태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되겠죠.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하면은 특정 병인론.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오로지 병원체, 병원균 하나야라고 봤던 게 생의학적 모형이었고 생태학적 모형은 어떻게?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했던 게 이 생태학적 모형이었고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생태학적 모형이 조금 더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감염병보다는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문제가 되면서 특정 병인을 규정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강조된 게 뭐다? 개인의 행태 요인 그리고 뭐 숙주 요인 그다음에 외부 환경 이렇게 세 가지로 그래서 이 모형에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개인의 행태적 요인을 강조했다라고 했고요. 전인적 모형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 뭐예요?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특성이라면은 유전적인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문제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보건의료, 그 국가의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한 게 전인적 모형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사회 생태학적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사회 생태학적 모형 뭐 간단하게 보면은 사회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의 행태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 것, 개인의 행태적 요인을 강조한 모형이고 사회적, 심리적, 행태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모형이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세 가지 요인, 숙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래서 숙주의 선천적, 유전적 소인이나 경험, 뭐 이런 것들, 질병에 대한 감수성 같은 것들, 그리고 외부 환경 요인이라고 하면은 환경에 있는 생물학적 요인이나 사회적 환경,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될 수 있겠고, 자, 개인의 행태 요인, 그래서 다른 모형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개인의 행태적 요인에 대한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자, 왜 이렇게 행태적 요인을 강조하기 시작했느냐?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이 중요시되고 있었던 시기인 거죠. 이 시기가. 그리고 질병 자체가 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보다 비병리학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뭐냐면 특별히 어떤 병원체가 들어와서 병리적 변화를 딱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병보다는 그렇게 설명되기 어려운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고, 감염 질환보다는 비감염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대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 법정 감염병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4급 감염병은 표본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우리가 1급, 2급, 3급을 제외한 나머지 4급은 표본 감시였고요. 3급 감염병이라고 하면은 간헐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으로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필요하다. 자,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무기 또는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전파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격리도 높은 음압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2급 감염병의 전체 개수는 21개예요. 26종이 아니라 21종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감염병. 그래서 1급이라고 하면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했고요.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자, 3급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4급은 1급부터 3급을 제외한 표본 감시 활동에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라고 했죠. 자, 18번 문제. 환자 대조군 연구를 통해서 산출할 수 있는 지표는 너무 간단하죠. 교차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나머지 상대 위험도, 비교 위험도 두 개 같은 의미죠. 비교 위험도와 상대 위험도는 같은 말이고, 자, 이 비교 위험도 그리고 귀속 위험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코호트 연구라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자, 얘네는 같은 거고 이것들은 코호트 연구에서 산출이 가능하고, 환자 대조군 연구는 교차비를 구한다. 왜냐하면 이 비교 위험도를 구하려면은, 그리고 귀속 위험도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질병의 발생률을 알아야 된다. 근데 환자 대조군 연구는 어때요? 질병의 발생률을 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교차비라고 했죠. 자, 교차비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자, 교차비에 대한 걸 간단하게 보고 가면은, 자,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이 없는 사람을 모아놓고 각각의 어떤 위험 요인들을 조사를 해봤을 때, 자, 교차비는 어떻게 질병이 없는 사람 중에서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 분의 질병이 없는 사람 중에서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 그리고 질병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C와 질병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위험 요인에 노출된 A의 B로 구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면은 BC분의 AD라는 값으로 구해지는 게 교차비라고 했죠. 정답은 그래서 교차비가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
또 사회보장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의료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 자, 의료급여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고,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은 우선 보장 청구가 있어야 된다. 보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최저 생계에 미치지 못하는지 자산조사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1번, 2번 맞는 설명이고요. 의료급여, 우리나라 의료급여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고, 그 9번의 구분,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근거는 근로능력 유무를 가지고 1종과 2종을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부담금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있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고, 자, 본인부담금 이렇게 1차, 2차, 3차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있었어요. 1종 같은 경우는 1차 의료기관 의원급 방문했을 때는 방문 건당 1,000원, 방문 건당 1,500원, 방문 건당 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고, 2번 진료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없지만 식대만 20%다. 자, 2종 같은 경우는 입원할 때는 10% 본인 부담, 식대는 마찬가지로 20%. 자, 외래는 1차는 방문 건당 1,000원 똑같고요. 2차, 3차는 방문 건당 15%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라고 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토양, 바다, 하천, 연못의 바닥 이런 데 널리 분포하는 균이고 식중독 균이래요. 자, 이 균의 신경 독소가 원인이 돼서 중독 시 복시, 시야 흐림, 연화곤란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 자, 식중독 중에서 신경 독소, 뉴로톡신을 분비를 해서 그로 인해서 복시, 시야 흐림, 연화곤란 같은 이완성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게 대표적인 보툴리누스 균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보툴리누스 식중독에 대한 설명. 그래서 보툴리누스 균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보툴리누스 식중독의 원인균은 보툴리누스 균이고, 이 균은 편성 혐기성 균이다. 그래서 산소가 없는 곳에서 주로 살게 되고, 이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뉴로톡신, 신경독소라고 했고요. 그 신경독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런 이완성 신경마비라고 했고, 감염 경로를 보면 우선 균 자체가 토양, 바다, 하천, 연못, 바닥 이런 데 널리 분포되어 있고, 농작물, 어패류, 육류 이런 것들이 오염되기 쉬운데, 얘가 편성 혐기성 균이기 때문에 주로 원인이 되는 식품들은 햄, 소세지, 통조림 같이 공기가 차단되어 있는, 밀봉되어 있는 식품들이 주로 원인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증상을 보면은 초기에는 위장장애가 있지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뭐다? 이완성 신경마비 쭉 근육이 이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복시, 시야흐림, 안검하수, 연화곤란 같은 증상들, 심해지면 호흡근의 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20번 정답 2번까지 해서 경기도 2020년 11월 14일에 있었던 경기도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만점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지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 합격선이 높죠.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그래서 보통은 합격생들 봤을 때 대부분 100점 아니면 95점이에요. 더 많이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특강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